자, 인플레이션 게임의 저자입니다. 부제가 유동성과 부의 재편이에요. 네. 이 책을 집필하신 저자분을 모시고 오늘 물가 얘기, 또 환율 얘기, 금리 얘기,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23년을 관통할 가장 중요한 이 변수에 대해서 좀 대화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고견도 여쭙고 저의 의견도 좀 섞어가면서 네. 우리 토의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 농협은행 딜링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14년 차시죠? 네. 외환시장. 네. 예, 재밌습니까, 일? 뭐 재밌기도 하고요. 네. 이제는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네네. 그 지루해서 책 내신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생각했던 내용이라서. 네. 근데 마침 이제 그 코로나 터지기 이전부터 뭐 유동성 경제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코로나 터지고 이제 양적 완화가 시행됐지 않습니까? 네네. 또 시작됐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 네.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저는 자산 없는데요. 이러시면 자산 없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마이너스 자산이라도 있는 겁니다. 네. 0이라는 자산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의 자산은 그 중에 일부가 현금일 것이고요. 그 중에 일부가 부동산, 거주 부동산이든 전월세 세입자든 전세 보증금, 네. 전월세 보증금, 이거 다 자산이죠. 그리고 주식 투자 얼마 있고, 채권 투자 얼마 있고, 그 밖에 뭐 외환 투자 얼마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자산 관리라 하면 그것을 어떤 형태로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가지고 있을 것인가? 네. 현금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에 집중할 것인가? 또 국면에 따라 이런 자산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걸 이동시키는 거예요. 현금에서 주식으로, 주식에서 현금으로, 부동산으로. 이게 자산 관리예요. 그런 관점에서 23년 향방을 좀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그 23년 어떤 식으로 나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것인가 라는 관심을 가지신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금리, 유동성이다. 근데 금리와 유동성이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금리와 유동성은 또 역시 물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가, 금리, 유동성, 그리고 시장이라는 네. 이 세 가지 어떤 삼박자, 네. 그 고리를 좀 이해하시면서 네. 접근하시면 좋겠는데 네. 오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공유하고 계시겠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왜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먼저 정리 부탁드립니다. 인플레이션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 네네. 요 두 가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네. 그리고 그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의 그 요인으로 예.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그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고요. 네. 그리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그 물건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으면서 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두 개가 역대급으로 같이 오면서 그렇죠.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70년대 오일 쇼크 때 이후로는 거의 눈에 띄게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는 수요 견인이랑 같이 왔고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이 양적 완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양적 완화가 그 이전에도 2008년에도 왔었지만 그때보다 한 3배, 네. 예,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네. 한 1.6배의 강도로 그러네.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폭발한 점이 이번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원인이다. 중요한 표현 하셨네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지금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그때는 단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시행했었고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완만한 속도로 금리 인하와 제로금리를 도입했었는데 네. 또 금리를 또 인상하기 시작하는 시점, 네.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한 시점이 네. 거의 2008년에서 2015년이에요. 네. 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베이비 스텝 단행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16년 12월에 또 한 번 했어요. 네네네. 또 1년 만에 베이비 스텝 했어요. 맞습니다. 18년에는 금리 인상 3번 했는데 네. 3번 다 베이비 스텝이었어요. 맞습니다.
19년에 4번 했습니다. 아. 다 베이비 스텝이에요. 네네. 9번에 걸친 베이비 스텝을 15년, 16년, 17년, 18년에 걸쳐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2년에 경험한 이런 통화 정책은 정말 이례적인 건데 네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금융위기 때는 양적 완화나 유동성의 공급도 굉장히 긴 텀을 두고 진행됐다가 네. 그리고 다시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전환하는 것도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했었는데 네. 그게 보통 통화 정책 방향의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 팬데믹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을 가져다 줬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급격하게 유동성을 뿌렸던 거죠. 네네. 양도 그랬고 짧은 시간 동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팩트가 컸던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충격 이후에 펜트업 디맨드를 비롯한 네.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네네.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또 굉장한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오는 과정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네. 발생한 것이고요. 맞습니다. 동시에 전쟁까지 터지면서 네. 그리고 코로나19의 방역 조치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네네네. 백신 보급도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신흥국들로부터 공급이 차질이 있어서 네. 공급망 병목 현상 거기에 또 전쟁 네. 이런 것들이 충분한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네네. 결국 급격히 짧은 시간 동안 소위 말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맞물렸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다 맞다고만 해주셔서 뭔가 좀 틀리면 틀리다고 해주시죠. 아, 네. 제가 생각했던 것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을 할 때는 그 재료에 대해서 명확한 이제 그 파악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응 미스로 이제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그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2020년도 4월 달에. 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도 이해가 가요. 네. 이제 기존에는 이런 질병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재료로 이제 나타난 적이 없었고, 네.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에는 뭐 거의 세상이 망해가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연준 의장이라든지 1920년대에 대한 그 대공황에 대한 트라우마가 모든 그 국민들의 그리고 연준 의장들의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공황보다 더 심한 경제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계속 이제 방송이나 여러 매스컴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초기에 잡겠다고 너무 강력한 속도로 너무 빠르게 네. 이렇게 돈을 풀어버린 게 네. 그게 이제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충격이라기보다는 네, 대공황 이후에 네, 1930년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충격인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IMF 외환위기 때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네, 더 큰 충격이었던 거 맞죠. 네. IMF 외환위기 때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세계 경제는 2.6% 플러스 성장했어요. 아, 그렇죠. 네, 우리 경제 위기였죠. 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0.073. 아,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세계 경제 충격인 거예요. 네, 물론 미국 경제나 북미나 유럽 경제는 큰 충격이었는데 네. 글로벌 경제라는 관점에서는 그 충격의 정도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네, 네, 근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는 마이너스 3.1%였으니까요. 맞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충격이었던 건 맞아요. 네. 다만 그 충격의 강도가 컸지만 시간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쫙 충격이 있었던 거죠. 네. 그죠? 마치 핵펀치 맞는 느낌이죠. 네, 네, 5초밖에 안 지났는데 핵펀치 맞고 쓰러지는 느낌인 것이고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하면 네. 금융위기 때는 이 잽을 계속 날려서 네. 한 1분 동안 맞다가 쓰러지는 느낌인 거죠.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네. 기간도 짧았고 충격은 더 컸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화정책 기조도 네.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유동성이 공급됐었다. 네. 그런 것들도 중요한 영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네. 그러면 23년 물가 잡힐까입니다. 네. 물가 잡힌 겁니까? 아니면 물가 특히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 네. 미국이나 유럽 관점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미국 먼저 보면 미국은 작년 5월 기점으로 네. 어느 정도 지금 물가는 잡혀가고 있고요. 네. 이 자료를 보시면 CPI가 지금 9%대 고점 찍고 그 11월 기준으로 7.1%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예, 주요 그 구성 요인들을 보면 32% 차지하는 주거비, 이게 이제 케이스 실러 그 주택가격 지수인데요. 네. 이게 이제 작년 5월달 기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고, 네. 물론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CPI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임대료라든지 이런 이제 렌트비가 한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지금 CPI 하락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네. 그리고 16% 차지하는 트랜스포테이션 운송 부분이 똑같이 꺾였고요. 그리고 메디컬이 가장 늦게 꺾였는데 이것도 지금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가 맞는 것 같긴 하나 네. 속도는 다들 이렇게 느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예,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속도가 뭐 미국의 견조한 그 고용 시장이라든지 또는 임금 상승을 고려를 했을 때는 네. 이런 CPI 하락 속도는 상당히 앞으로 더디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여러 차례 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냥 아주 심플하게만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정규 분포에 가까운 그림이다. 항상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프 보시면 네. 그 초록색 그래프 먼저 보실게요. 이게 교통 부문의 소비 지출 영역인 거죠. 교통 부문의 가격이 급격히 패였었죠. 2020년에. 이게 교통 부문의 가격, 소위 소비자 물가가 그렇게 급격히 패였었던 것은 이제 에너지예요, 에너지. 네. 예, 경유값, 가솔린값, 이게 급락했었던 거죠. 근데 급락했었다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진 않잖아요, 보세요. 네. 그만큼 패인 만큼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번 직접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게 종 모양을 충격이었다가 어느 정도의 종 모양을 그리면서 시간적 갭을 두면서 0 이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네. 역시 작게 파일 때는 또 작게 돌아오는 거고, 네. 작게 파일 때 작게 돌아오듯이 네. 역시 이렇게 급격히 치솟은 이 기간, 네. 그리고 여기서 맴돌죠. 네. 그러면 통계적으로는 요 기간만큼, 여기서 급격히 솟은 요 기간만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22년 연내에는 당연히 못 잡힌 거고요. 네. 23년이 와도 상반기까지 되돌아오려면 이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걸 안 보고 통계적으로만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다른 요인을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숫자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홈 프라이스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까지 걸리려면 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요 기간만큼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그렇겠네요. 근데 우리가 보려면, 왜냐면 여러분 통계를 보셔도 대부분 다 정규 분포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종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이 파란색 선분 아닙니까? CPI. 이 CPI 물가상승률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에 9.1%를 6월 물가상승률 9.1%를 찍었는데, 네. 9.1%에 오기 전까지 보시면 2021년 중반 이때부터 2%를 초과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1년 중반 정도부터 22년 6월까지 고점을 찍었다. 그럼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1년 1년 6개월. 6개월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결국 그럼 이 고점이 찍은 게 6월이니까 이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2% 정도에 안착하는 물가상승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경향성을 안 보고 네. 통계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숫자만 가지고 계산해봐도 거의 그럴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것들 가지고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네. 그래서 23년 끝자락이 돼서야 2%에 가까운 숫자를 볼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어쨌든 물가 상승세는 어느 정도 잡혀가는 모습이다. 네. 정점 찍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뭐 다시 9%까지 치솟을 일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보시면 네. 미국의 근로자 시간당 임금이 작년 11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거의 뭐 5.5에서 7.7%까지 네. 근로자의 차이는 있지만 네. 대략 한 중간값으로 6% 이상으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작년 12월 달에 미국에 한 열흘 이상 갔다 왔는데요. 네네. 네, 그 임금 상승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제 뭐 서비스직 특히나 뭐 서브웨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서브웨이에서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네. 네, 시간당 임금을 18불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00원, 네. 23,000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주고도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음식료 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네. 햄버거 하나 먹더라도 두 명이서 먹으면 한 3, 4만 원 네. 후딱 넘어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금 완만하게 물가는 잡히고 있지만은 네. 예, 그런 고물가 체감상 고물가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고물가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3년에도 목표하는 물가 그 정도까지는 부합하게 안 온다는 게 정답이죠. 맞습니다. 물가가 정점 찍고 안정화되는 건 맞지만 네. 그 물가 상승률이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한 채 네. 여전히 유지되는 느낌. 네. 또 물가 상승률이 23년에 CPI 기준으로 상반기가 한 5%대, 네. 하반기가 4%대, 네. 이 정도로 이제 종모양을 그리면서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네. 월별로 쪼개면 12월에 가까울수록 이제 거의 뭐 2%에 근접한 숫자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나름 5%, 4%이 정도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네. 우리 체감적으로는 네. 여전히 물가가 높게 치솟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물건의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네. 글로벌이나 특히 미국 관점에서 말씀 주셨는데 네. 또 여러분들은 한국 관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뭐 한국도 미국과 동일한 흐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네, 작년 7월 고점 찍고 네. 6%대 고점 찍고 지금은 한 5%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근원 물가가 아직은 잡히지가 않고 있어서 네. 네, 4%대 지금 초반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환율과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네, 네. 환율과 이제 뭐 국제 원자재 가격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타격을 좀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환율도 1,440원 고점 찍고 많이 1,270원까지 빠졌고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도 WTI 유가 기준으로 120불 찍고 지금 한 76불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그 물가에 대한 압력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한 3%대 중반 또는 한 3% 초반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역시 종 모양으로 그려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22년 물가 상승률이 5.1%거든요, 연간. 네, 네. 그리고 23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네. 3.5, 3.6% 정도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23년 상반기가 4%대, 네. 하반기가 대략 3% 정도, 네. 이게 4, 3 이렇게 안정화되는 것이고, 네. 하반기가 3%대라고 한다면, 네. 하반기 끝자락은 네. 거의 2%대를 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장님, 근데 최근에 전기료라든지 네. 뭐 가스요금이라든지 이제 크게 좀 오를 거라는 발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근원 물가에 하반경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네. 네. 근원 물가 상승률에 또 자극을 주죠. 당연히. 네.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은 말 그대로 기조적인 물가 상승세. 네. 이 기조적인 물가 상승세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이것저것 물가 다 오르니까 네. 인건비에도 반영해달라. 임금 협상 과정에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각종 재료비 다 오르고 네. 그리고 인건비도 오르고 네. 그러면 가격에 또 반영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럼 그런 가격에 반영된 제품이 또
시중에 나오고 그걸 사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무지 가격도 오르고 햄 가격도 오르고 김 가격도 올랐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김밥 가격도 올려잡아야 되죠. 네. 계속 이 고물가는 고물가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공공요금, 네.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네. 그리고 교통요금마저 서울시의 경우에는 네. 서울시가 오르면 또 나머지 지방들도 지자체들도 같이 올려잡을 가능성이 높죠. 네. 지금 뭐 8년 만에 그 교통요금, 서울시 교통요금을 올리는 건데 네. 예, 버스와 지하철 요금인데 네. 8년 동안 올리고 싶어도 올릴 타이밍을 못 봤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지자체도 역시 교통요금을 올려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네. 이제 서울시가 먼저 하니까 다른 지자체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네. 그럼 전국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가스, 전기, 교통요금은 안 쓰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네. 못 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물론 뭐 저는 자가용 운영하는데요.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상당 비중의 이 대중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네.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그것이 반영된 물가가 또 형성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가 잡기가 좀 쉽지 않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거지 물가가 잡히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근데 변수가 있죠. 이런 인플레이션이 또 올 수 있는가? 네. 또 인플레가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이번 것 같은 이런 강력한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어렵다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2008년에는 양적 완화에도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너무 강한 강도로 풀다 보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야기화됐던 거고요. 네. 그리고 향후에 뭐 전쟁이 종식되고 비용 인플레가 완화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요번에 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돈을 풀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비용 상승 인플레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품으로써 네. 수요 견인으로는 이렇게 또다시 강력한 인플레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네. 네. 기존에 이제 그 페드나 아니면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입한 게 네. 그 실질적으로 소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이제 묶어놨기 때문에 네. 금리가 제로 금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 충분히 이제 다시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면 그 시중의 유동성들이 다시 풀리게 되면서 과거와는 좀 다른 좀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그렇죠. 그런 상황이 맞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물가가 다 잡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조금 이따 더 여쭙도록 하고요. 제가 네. 지금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긴 어려운 구조인데 지금의 전제하에서는 네. 그러나 우리가 2020년, 21년을 살아가면서 네. 22년 1, 2월 달에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전쟁 때문에 이렇게 강한 인플레이션이 나왔듯이 네. 역시 23년을 살아가는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 네. 2탄이 터지지 않으란 법 없는 거고 맞습니다. 또 다른 전쟁, 뭐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네.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네. 원유 공급에 또 엄청난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네,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가늠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한 건데 네. 지금도 그런 변수가 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네.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등장해서 네. 인플레이션 도저히 못 잡는다. 다시 한번 뭐 9%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경우 네. 우리는 그런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네. 관점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천해 주실 것들이 있다면. 일단 저는 이제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네. 이제 공급이 제한적인 도심 부동산을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주식인데 네.
먼저 이제 도심 부동산을 제가 꼽은 이유는 네. 도심은 지금 계속 그 집중화가 도심 집중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도권 인구가 이제 그 비수도권 인구를 2020년에 그 상회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 가구 구성원은 계속 지금 줄어들면서 가구 수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공급이 강력하게 늘어나기 힘든 그 도심 부동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얘기죠. 네. 물론 진입 장벽이 좀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 그런 수요가 많은 도심 쪽의 부동산을 첫 번째로 이제 꼽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이 네. 다시 한번 촉발했을 때 만약에 네. 그때는 도심 부동산을 투자하라라는 말씀이신가요? 조짐이 보일 때이고요.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일 때. 네. 네. 사실 이번에도 페드가 이때 이제 인플레이션 한 5% 정도 그 상당 기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도 계속 했었죠.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판단이 앞으로 다시 그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좀 그 중앙은행이 목표로 한 인플레이션보다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인플레이션 수준이 좀 지속이 된다면 이런 인플레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다시 좀 강해지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있을 거라고 한다면 네, 금리를 동결하다가도 네, 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자산 가치는 더 크게 조정받을 것이고 네, 더 강하게 돈이 예금,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할 것이고 네, 주식시장과 부동산은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다시 발생한다. 네. 이 인플레이션의 조짐이라 한다면 앞에 말씀하셨던 그런 전쟁 같은 건데 네. 그럼 전쟁 같은 것이 다시 발생하거나 뭐 그 초유의 전쟁과 급이 또 뭐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네. 오히려 불확실성이 고조되니까 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또 집중되고 그래서 더 예금으로 몰리고 더군다나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경험했기 때문에 네. 전쟁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네. 금리를 동결하다가도 혹은 금리를 인하하다가도 네. 다시 높은 금리를 도입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자산시장 더 조정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그 중기적으로 보면 뭐 한 2, 3년 내에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 말씀도 맞고요.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전 좀 긴 관점에서 네. 어쨌든 유동성이 계속 그 역사적으로 계속 증가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금융위기라든지 그 전에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당연히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초장기 차트로 보면 네. 유동성 늘어나면서 그 자산 가격의 조정분을 느끼기 힘들 정도로 네. 계속 그 도심 부동산의 가격은 우상향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긴 관점에서 보면 네.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는 도심 부동산을 얘기를 한 거고요. 네네. 한 가지만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국민 대자대조표, 그러니까 국민 그 순자본 스톡이라고 해서 국민 뭐 가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순자산들을 GDP 성장, 경제 성장과 비교한 그 배율이 있습니다. 네. 그 보면 이제 경제가 성장한 그 속도보다 네. 그 자산 가격 상승, 그러니까 순자본에서 부동산이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네. 그게 성장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컸거든요. 속도가 더 크죠. 예. 네, 그래서 지난 30년간 보면 어쨌든 부동산 특히나 도심 쪽에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다 포함해서 그런 가격은 계속 우상향해 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유동성이 앞으로도 계속 공급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동산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의 해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보다 아니면 뭐 그 어떤 자산 가치 상승 속도보다
이런 부동산 자산 가치의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 네.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인플레이션의 촉발로 인해서 네. 높은 금리를 도입하고 그런 네. 관점에서 집값이 강하게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혹은 더 강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그런 시그널들이 있으면 아, 네. 상대적으로 그 일시적으로라도 네. 집값은 또 한 번 조정되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또 오히려 조정된 후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제 그 부동산의 도심 부동산을 사라는 거는 이제 유동성이 공급된 초기에 네. 예, 물론 그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네. 초기에 이제 매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상태에서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당연히 자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지금은 쉬었다가 좀 바닥을 찍고 다시 좀 금리가 하락하게 될 시점에 네. 다시 매입하는 게 맞고, 물론 이제 그 인플레이션 오히려 그 조정되는 국면이 있으니까 네. 그것을 활용하라는 말씀이시라고 맞습니다. 제가 해석하면 한 되겠네요. 말은 예. 네. 예.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 조짐이 있을 시점, 네. 우리 근래 경제로 본다면 21년 중반이죠. 네. 그 조짐이 있을 때부터는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맞습니다. 하락으로 전환됐죠. 네. 왜냐하면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이 전환되니까. 네. 금리 인상으로. 네. 그리고 22년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네. 그 걷잡을 수 없는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단행했고 네. 부동산 가격은 세계적으로 다 급락을 했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짐이 있을 때의 그 시점이 아니라 그 조짐이 있을 때 부동산 시장을 좀 지켜보다가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충분히 끝나고 물가가 잡혀나간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또 해지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네. 상대적으로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확실하다. 네.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만한 어떤 변수들, 네. 전쟁과 같은 그런 변수가 등장한다 그러면 네. 또 적극적으로 매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계속 돌고 도니까 네. 2022년, 23년과 같은 그런 경험이 또 언제 올지 몰라요. 그죠? 맞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그 네.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그런 자산으로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도심 부동산 외에 또 추천하실 만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있으실지요? 이것도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과 같이 높을 때는 당연히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미국 주식, 저는 단언컨대 앞으로도 미국 주식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발생할 때는 긴축이 뒤따라오니까 그걸 이제 염려해 두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 주식도 초장기 차트로 보면 계속 우상향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바로 기축통화의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이제 통화는 전 세계 교역에서 중심이 되는 통화고 그리고 그 통화의 가치를 미국 맘대로 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이제 재정 정책이라도 통화 정책이 모두 다 자국 기업에 이렇게 쏠려 있어요.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세계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국 기업 우선의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 미국 주식이 우상향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자산 인플레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이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도 역시 제가 이제 저의 방식대로 해석을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조짐에 해당하는 그런 변수가 등장했을 때 네. 그때는 적극적으로 현금화를 하고요. 왜냐하면 네. 금리 인상의 조짐이랑 비슷한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2년 주식하지 마시라고 제가 드렸던 말씀,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라고 드렸던 말씀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그 배경이 말 그대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었으니까 원유 선물 ETF나 아니면 그 밖에 원자재 ETF 사셔라 라고 조언을 드렸었죠. 물론 그 조언은 22년 6월까지 좋았던 조언이었던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 현상이 정점을 찍고 물가 정점론이죠. 이제 완화되는 관점에서는 결국 이런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는 방식이 유효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좀 지켜보시다가 현금이 좋은 거죠.
22년 6월을 기점으로 23년 초중반까지는 어쩌면 현금이 좋은 거죠. 현금 투자했을 때 그 수익률이 금리 아닙니까? 그죠? 네. 금리가 높으니까 현금도 투자하는 거예요. 예금이 형태로 돈을 갖고 있는 게 예금 투자한 거예요. 그 예금 투자 수익률이 금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고, 물가가 또 나름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충분히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거고, 네. 그 지점엔 또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자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 네. 이것을 추천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마 우리 저자님의 네. 의견을 잘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시면 또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아니,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실생활 그 CPI를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네.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 측면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물론 그 사이클에서 이런 CPI가 높을 때는 당연히 저도 지금 누가 저한테 투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조언을 구한다면 당연히 지금 현금 보유, 네. 부채 레버리지 축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물가 얘기를 마무리했으니까 여기서 네. 또 중요하게 다루는 그 주제가 유동성 아닙니까? 네. 통화정책 관점에서 네.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